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 아마 신년 기자회견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한번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마음대로 골라주십시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그렇게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유권자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네, 기사 쓰면 나쁜 악성 댓글이 막 오는 이런 질문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질문 때문에 네티즌들이 기자를 많이 또 비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악플이 달릴까 무서워서 기사를 잘 못 쓰겠다. 이런 후기를 또 남겨서요. 또 이제 비난이 또 커지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네. 질문 자체는 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따로 표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인데, 좀 문제를 단순화시킨 그런 질문의 취지는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극단적 행위들이 나온다면은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우리 공동체가 또 비판하고 제재를 해야겠는데, 근본적으로 정치와 언론이 좀 바뀌어야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전 각본은 전혀 없었죠? 자유롭게 질문 답변하는 그런 형식 맞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늘 기자회견 매우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즉석에서 또 질문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을 입고 온다든지 또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입장에서 오늘 기자회견 상당히 큰 행사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예. 대통령이 좀 더 자주 일상적으로 언론과 접촉해야 앞서의 그런 좀 예외적인 질문 이런 것들도 좀 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언론도 그동안 사실 연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준비된 그렇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서울에서 이제 G20 관련 행사들 열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질문을 못해서 중국 기자가 발언권을 가져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아직도 이제 회자되는 그런 일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좀 권력을 대하는 이런 언론의 태도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언론이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통령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상식에 속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됐다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맞습니다. 다음 뉴스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청문회에 안 나와서 기소된 증인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그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안 나온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법원에 이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외 이성한 미래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 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 사람들은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받은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미용사던 정매주 씨 이 사람들은 청문회 안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이 국회의 출석 요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국회가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려면 의원회가 전체적인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했다는 것을 근거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하. 어쨌든 네티즌들은 좀 청문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크게 타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도 갖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2심 판결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보고에 참석을 했는데 이른바 7대 의문 사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원칙적으로 이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이 건물주가 됐고 또 해경이 소방으로 바뀌었을 뿐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같다라는 얘기죠. 유족들은 화재 초기부터 내부 진입을 요청을 했는데 소방관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하지 않았고 건물주와 직원들도 이용객의 탈출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챙겼다라면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7대 의문사항이 뭡니까? 먼저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또 현장 지휘관이 지령을 제대로 전파했는지 이런 여부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시에 소방관의 어떤 무전기 문제가 있어서 지시가 정확히 하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당시에 2층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문들인데요. 2층 여자 사우나에 생존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진입이 안 된 이유, 그리고 2층 진입을 소방본부가 지시한 시점과 이걸 정확히 지시한 사람, 그리고 또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이유, 또 당시에 1층 LPG 가스통의 폭발 여부 때문에 2층에 진입이 안 됐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이 폭발 가능성은 얼마나 됐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이 의심을 갖지 않을 수준까지 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이 건물 관리인 2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들은 평소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방시설 등의 유지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이 났을 당시에 스프링클러와 알람 밸브, 배연창 등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1층 천장에 내부 열선을 당겨서 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예. 국과수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점하고 화재 당시에 불꽃이 처음 확인된 지점이 일치된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앞서 구속된 건물주와 건물관리인들은 점검업체가 사이렌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3차례나 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건물주에게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불법으로 증축을 한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또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전 임차인을 경매 입찰 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는데요. 이 부분은 건물 실소유주 의혹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2017년 가계대출 금융시장 동향자료 이것을 공개했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액 자체는 좀 둔화된 추세인데 신용대출 부분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0조 3천억 정도 되는데 2016년 증가액인 123조 2천억에 비교하면 상당히 둔화된 수치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부문별로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이루어져 있는 기타 대출 중심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확연한데 이게 이제 2008년 이래 역대 최대라는 겁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 증가액이 좀 확실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부동산 대책이 가계대출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봤는데요. 신용대출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풍선 효과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잘 안 되니까 신용대출로 이동한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 대목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도 있어서 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부분에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좀 피해가 클 것으로도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대책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상화폐 연일 뉴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대책 이후에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을 했는데 일부 거래소가 법인 계좌에다가 수많은 거래자 이제 개인 계좌를 사실상 두는 방식으로 일명 벌집 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해왔다.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계좌들은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 자금들이 서로 뒤엉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법인 계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소액 거래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은 결국 이 편법 운영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정부의 인식은 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계좌 막으니까 다른 편법을 이용하는 건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권 밖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거래들이기 때문에 좀 이것이 좀 접근하기 힘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할 볼 만한 대목이 가상화폐 거래가 젊은 층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일상의 노력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조와 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로또 복권 지난해 하루 평균 104억 원어치 팔려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네. 좀 일상에서 노력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점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